김두수 장편 소설 아버지의 발자국 3화입니다. 원래 김원익은 술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 술을 먹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언제 술 한번 실컷 먹어본 적도 없었다. 게다가 날마다 심한 일을 하다 보니 고단해서도 한두 잔 먹게 되면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오늘은 옆에서 곤달걀이 자꾸만 잔을 주는 바람에 거절할 수도 없어 받아 마시다 보니 완전히 술에 취해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만큼 잤는지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 송계월은 간 곳 없고 마석 중개인도 한쪽 구석에 보리자루처럼 꼬부라져 있었다. 그런데 김원익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전대를 만져보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자 금방 술이 깨는 것 같았으며 놀라서 찾아보았으나 전대는 없어졌고 이런 젠장할 일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동안 몇 년간을 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가 싫은 것을 억지로 일어나서 소죽을 끓여 먹인 다음에 소를 끌고 그 먼 장을 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중에도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마구간을 뛰어나와야 했으니 소들이 괭을 뛰어넘었는지 윙 하고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 나와보면 이제 겨우 이마에 뿔이 솟은 송아지가 거시기를 빼들고는 괭을 뛰어넘어 집더미 같은 암소 등허리에 두 발을 얹고는 기어오르려고 하자 암소가 어린 놈이 감히 누구에게 덤벼 하듯이 고개를 내저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면 바깥마당에다가 말뚝을 박고 소를 내다가 매도 되지만 날씨가 춥고 눈이라도 내릴 때면 그럴 수도 없어서 밤새도록 자지도 못하고 들락거려야 했다. 못된 송아지, 궁둥이에서 뿔이 난다는 말이 있지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을 잃는다면 저런 행동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리라. 이렇게 어렵게 키워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사려 했는데 술 한잔 먹다가 돈을 몽땅 잃어버렸으니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내에게 뭐라고 해명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무래도 자기를 이 집으로 끌고 온 마석의 중개인 곤달걀을 의심하였으나 그도 나가 곤드라져 자고 있으니 의심할 수도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의심이 가는 사람이 머리를 스치는 것이었다. 옛날부터 도둑이란 앞으로 잡지 뒤로 잡을 수가 없다는 말도 있으니 직접 보지 않고 남을 의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너무도 속이 상해서 오만상을 누비고 있는데 어쩌냐게 술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던 송계월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김원익의 거동을 살피었다. 원익은 돈을 잃어버려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송계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실실 웃기까지 하였다. 원익은 송계월을 보고 나서 바로 돈의 출처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기로 하였으니 자칫 잘못 입을 돌렸다가 실수를 할까 봐서였다. 원익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자 송계월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샌님, 들어보실래요? 그래 소를 사러 오신 분이 소는 사지 않고 술만 퍼 잡수시면 어떡하느냐고요. 아무래도 그냥 앉아있다가는 혹시 돈을 잃어버릴까 봐서 이 애미나이가 전대를 끌러서 보관을 하였으니 안심을 하세요. 그 소리를 듣자 지금까지 긴장을 하고 있던 원익은 안심의 한숨이 푸 하고 나가는 것이다. 돈을 자네가 정말 보관을 하였단 말이야? 믿기지 않으셔요? 그런 것도 모르고 돈을 몽땅 도둑 맞은 줄 알았지. 이 송계월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시지를 않으시고 오로지 돈을 잃었다는 생각만 하셨다는 말이죠? 섭섭한데요.
몇 년 동안을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번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는데 언제 송계월을 생각할 겨를이나 있겠어? 전 선비님을 걱정해서 돈 전대까지 보관하였는데 저 같은 년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네요.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도 어느 양반 하나 내 팔을 잡아주지 않는 세상에다가 점잖은 선비 한 분을 제대로 만나서 잘 모셔야지 하였는데 그도 나그네이기는 하였지만 인연의 팔자가 이렇게도 야속하단 말인가요? 송계월은 그 말 한마디를 하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보게 되자 김원익의 마음은 몹시 미안하여 그를 볼 면목이 없었다. 어떻게 송계월을 달래주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맨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후에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방금 전과는 딴판에 송계월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들어왔다. 김원익은 복숭아꽃처럼 연하게 붉어지는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여자의 매력이란 표정 하나로 인해 사뭇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을 잡았는데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놓이게 되자 송계월이 옆에 와 있음에도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한참을 잔 것 같은데 어느새 날이 새고 바깥이 환해질 무렵에 방문이 열리더니 송계월이 해장술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마석의 곤달걀은 어디를 갔느냐고 물으니 그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술을 잘 사면서도 기생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으니 그런 쑥맥이 어디 있느냐고 하였다. 원래 곤달걀은 아무 짝에도 못 쓴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데요. 호호. 이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 송계월은 마석의 중개인을 생각하고 그에게 시집을 갔으면 하는데 도무지 그가 들은 채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사람을 갈아볼 생각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김원익은 그제야 이 여자의 속셈을 알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접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 다음 장날 송아지를 사기 위해서 일찍 우시장에 나가니 마석의 곤달걀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날엔 왜 그리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죠? 하! 내가 그렇게 자리를 비운 것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 들어보니 차려주는 밥도 제대로 찾아 먹지를 못했다더군요. 밥을 못 먹다니요? 밥이라는 게 뭐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쓱 빠졌을 때에는 알조지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술만 혼자 진탕 먹다가 그냥 쓰러지다니 원. 도둑질을 해도 마음이 맞아야 한다지만 그런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척 알아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어디 술집 색시가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이날 김원익은 마석의 곤달걀이 골라주는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오다가 생각을 하니 도무지 곤달걀의 말이 맞는 말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송아지를 사고 나자 김승필 씨는 자네처럼 열심히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면서 앞으로 농토를 구입할 궁리를 하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열심히 송아지를 길러 2년 만에 팔고 보니 논 서마지기를 살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두 마지기를 사게 되니 도합 단마지기를 해마다 산 격이다. 그의 가을에 모처럼 타작을 하게 되고 벽가마니를 앞마당에다 잔뜩 쌓고 보니 양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고 잘 모시지 못하고 온 것이 죄스럽기만 하였다. 매주 돌아오는 장날 그날 또 가을 타작으로 인해 보름 동안이나 가지 못하다가 나가니 엄경섭이 반색을 하면서 어서 주막에 가보라고 하였다. 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있고 말고 하늘을 향해서 하하하고 크게 웃을 만큼 아주 좋은 일이야. 가평집 주막에 들어서니 주모가 창문을 열다가 바로 닫았는데 뒤이어 바로 방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하던 박송자가 뜻밖에도 밭꽃이 하얗게 피어나듯이 배시시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자 송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니 손을 덥석 잡았다. 김원익도 그의 손을 마주 잡으니 그의 마음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웬일로 여길 다 왔어요? 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갑자기 서울로 가게 된 것은 몸이 아파서 그랬고요. 방으로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에는 아기가 눕혀 있었다. 눈이 말똥말똥하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았다. 송자가 갈 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슬며시 갔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가 보고 싶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누군지 알아맞혀 보셔요. 내가 그 아이를 누군 줄 알고 알아맞힌단 말이요. 그러자 송자는 아이를 안아서 김원익의 품 안으로 냉큼 넘겨주었다. 너의 아빠다. 너의 아빠 얼굴을 자세히 보렴. 아빠가 멋있는 분이지? 그치? 김원익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기를 안고 보니 새까만 눈에는 총명함이 묻어나고 이마는 꽤나 넓은 편이었다. 내가 아빠라니? 아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믿으셔야지요. 순간 김원익은 아이의 생김새를 보고는 아기가 자기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송자는 아빠가 이름만은 지어주어야 한다면서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김원익이 금방 생각을 해보니 그의 머리는 복잡하기만 하였다. 김원익은 우선 송자를 보고 엄마가 생각한 이름이 있으면 대보라고 하자 송자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유명한 장명가한테 물어서 지은 이름이 있다면서 돌림자를 따서 김왕규라고 지어주더라는 말을 하였다. 김왕규? 그 이름 잘 지은 것 같은데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엄마가 서울에서 지어온 이름이니 어련하겠소. 그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네. 정말요? 당신이 좋아하시니 그렇게 해요. 송자는 활짝 웃으면서 아빠가 안았던 아기를 도로 자기 품에 안았다. 서울로 간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당신의 아기를 갖게 됨과 따라서 이 생활을 접고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아무래도 아이의 호적을 올려주어야 하겠기에 찾아왔어요. 김원익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겁이 덜컥 났다. 이 일을 아내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송자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어서 당장 호적에 올려야지. 대답을 하자 송자는 김원익의 손을 꼭 잡으며 좋아하였다. 송자는 다음 날 아이의 호적을 김원익 앞으로 올리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김원익은 그의 말이 너무도 고마웠지만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다. 송자가 서울로 올라간 후에 김원익은 큰 산에서 나무 한 짐을 잔뜩 짊어지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중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처음 우시장에 다닐 때만 해도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식구들의 때는 굶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를 끌고 다녔다. 한편으로는 농사를 짓고 품앗이까지 해가면서 닷새마다 열리는 우시장에 다니자니 몸은 고단하고 어떤 때는 쉬고도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남의 소를 끌어다가 닷새간을 먹여서 소임자가 제값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소를 잘 먹여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해 하다 보니 이제는 때를 굶지는 않게 되고 소를 사서 매게 되니 은근히 가슴이 펴지고 장에 가도 힘이 솟구쳤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주막의 색시를 알게 된 인연의 끈으로 해서 아들까지 하나 얻게 되었으니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덩어리였다. 송자는 서울에서 자주 만나자고 하였으나 과연 몇 번이나 올라갈 수가 있을런가. 자고 깨면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아기의 모습이 지금쯤은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송자의 모습이 길을 걸을 때마다 눈에 어른거렸다. 사실 논 단마지기를 사고 난 뒤에 쌀독에다 쌀을 채워놓고 보니 옛날에 너무도 못 살아서 때를 굶었던 때가 생각이 누누이 나고 있었다. 쌀이 없어서 쌀을 꾸러 다닌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 구워 먹을 수가 없을 때에는 아내는 들에 나가서 매를 캐다 쪄먹기도 하고 쑥이나 비름나무를 잔뜩 뜯어다가 삶아 먹기도 하였다. 그 중에도 먼 친척간의 동생네 집으로 쌀을 꾸러 갈 때가 제일 싫었다는 아내의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한 번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무렵인데 집에 먹을 쌀이 떨어졌다는 말을 아내가 하였다. 쌀이 떨어진 것은 전해의 가뭄이 심해서 농산물의 수확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데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공출로 쌀을 빼앗기다 보니 양식이 일찍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부자로 사는 친척 동생네가 생일을 차린다고 초청을 해서 김원익이 간 적이 있었다. 그네가 부자가 된 것은 우연한 기회가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니 그 내막은 이러하였다. 그가 살기가 어렵던 중에 하루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던 중에 얕은 개울을 건너게 되었다. 앞서가던 어떤 여인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신발이 개울물로 둥둥 떠내려가기에 그것을 얼른 건져서 엎어진 그녀에게 주었는데 그는 일본 여인이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누구냐고 물어 아랫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하자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매일같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하루는 어떤 순사가 오더니 앞서 어떤 여인의 신발이 떠내려가는 것을 찾아준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금방 모자를 벗고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녀의 남편 되는 사람으로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혹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가 근무를 하는 경찰서에 와서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는 농토도 별반 없고 나무나에서 팔거나 남의 일품이나 팔면서 산다고 하자 지금 창고 관리를 할 사람을 구하는 중인데 기왕이면 나 있는 곳에 와서 일을 해보라고 권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동생 김광복은 일본 사람과 인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시청의 토지 관리를 하는 토목부서로 옮겨서 일을 하다 보니 관내 토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날 김원익은 생일잔치에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말이 안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재수씨에게 쌀이 떨어져 그러니 쌀 단말만 장리쌀로 주면 가을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재수씨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뭐 송아지 모양 풀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더구나 지금은 식구가 많아져서 가을까지 양식이 자라갈지도 모르는 판이라 줄 수가 없어요. 하고 딱 거절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뒷안에서 동생이 나오다가 이 말을 들었는지 마루로 올라서면서 하는 말이 더욱 화를 북돋우었다. 아니 형님은 만날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그래 언제까지나 그렇게 지질이 못나게 여편네를 쌀이나 꾸러 다니게 할 거예요? 정 돈이 없어 빌어먹을 지경이 되면 아니할 말로 여편네로 하여금 술 장사를 시키던가 아니면 거시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 쌀을 사 먹도록 해야지.
언제까지나 거지 새끼처럼 쌀자루를 들고 쌀을 꾸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김원익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화살처럼 몸을 날려 마루로 올라가려던 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내리고는 귀때기를 한 대 불이 번쩍 나도록 후려갈겼다. 뭐? 술 장사를 시키던가 뭐라도 팔라고? 이놈이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 놈이냐. 일본 쪽발이한테 빈대처럼 달라붙어서 살다 보니 배는 게 없는 모양인데 일본이 장차 망할 것이라는 소리도 못 들었냐? 이놈아, 그때가 되면 너는 개밥에 도토리 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냐고. 김원익이 강하게 나가자 동생이란 자는 잠시는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마누라를 향하여 큰 소리를 쳤다. 이봐, 나 오늘 저놈한테 단단히 맞아 죽을 뻔하여 당장 주재소에 가서 주임을 만나서 일가고 모고를 떠나 주리를 틀라고 할 참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 그 말을 하고는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한마디를 더 하였다. 어디 한번 당해보시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손찌검을 해? 내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내가 주재소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그대는 오늘 밤을 제대로 넘기지 말진데 어떻게 하겠어? 나에게 잘못했다고 꿇어앉아서 빌 거야? 아니면 내가 가도록 그냥 놔둘 거야? 내가 한번 가서 발설만 하면 그 입이 제대로 보존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서 대답을 해보라고. 김원익은 그 소리를 듣자 잠시 겁도 나고 이놈의 말 맞다나 주재소에 붙들려 들어갔다고 하면 죽도록 매를 맞을 것은 뻔한 일이라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었다. 마음을 가다뒀고는 큰 소리를 쳤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디 네 마음대로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마음대로 너희 집에서 기르는 똥개처럼 지져보거라. 친척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알았다가는 너도 큰 코를 다칠 것이니까 말이야. 김원익은 너무도 분한 김에 작대기 찜질이라도 더 하려다 말고는 집으로 향하였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긴 하였지만 이놈이 정말 주재소로 달려가서 발설을 해서 묶여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자포자기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잠도 자지 못하면서 혹시 주재소에서 순사들이 몰려오지는 않을까 하는 겁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엔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다음 날도 주재소에서 혹시 혹출이라도 하여 악명 높은 주임의 배라도 맞을까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문득 이번 일이 있기 훨씬 이전의 일이 생각났다. 언젠가 불악에 대동제가 있어서 공회당으로 갔더니 그날은 공교롭게도 앞서 쌀을 꾸러 갔던 집의 동생인 김광복이 상좌의 일본 주재소에 야마시다 주임 옆에 앉아서 허허대며 웃더니 윷을 띠러 멍석판으로 주재소의 주인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윷을 던지기에 앞서 좌중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주재소 주임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에 말을 하였다. 여러분, 아저씨 아주머니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지방을 살기 좋게 살펴주시고 항상 불악의 안녕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재소의 야마시다 주임나리가 임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방 사람들이 대동제를 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불악을 나날이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주임나리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른 대동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주임나리를 위해서 제가 만세 삼창을 할 터이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시다 주임나리 만세 만세 만세. 자, 그러면 오늘의 대동제가 여느 때보다 흥겹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주나 막걸리를 드실 분은 오늘만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아니 오줌을 질질 싸도록 잡수셔도 이 주임나리께서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농악대부터
마당으로 나와서 진과 꽹과리를 울리면서 시작을 합시다. 제가 일본의 유명한 스모의 본보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자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앉아있는 분 이쪽으로 나오시죠. 우선 이분에게는 광목 반피를 야마시다 주임나리께서 주시고 심판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때 엉겁결에 끌려 나온 청년은 어리둥절한 채 광목 반피를 받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광복은 불려 나온 청년에게 옷을 벗으라 하더니 자신도 위옷부터 바지까지 훌렁 벗으니 쌀 강아지처럼 팬티만 입은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자 그곳에 온 사람들이 모두가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대낮에 저렇게 망측스럽게 옷을 벗어도 되는 거요? 원래 외놈들의 씨름이라고 하는 스모는 거시기만 가린 훈도시를 차고 경기를 하는데 남자보다도 여자 관중이 더 많다지 아마? 여자 관중이 많다니 왜 그럴까? 아 그것도 몰라? 남자 구경하러 가는 것이니까. 그렇지. 원래 일본 여자들은 남편 따로 있고 애인도 따로 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설마 그럴라고. 정말 그렇다니까. 듣고 보니 상정 못할 사람들이구먼. 스모장에 여자들이 많이 온다는 게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네는 어디서 그렇게 내가 모르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가? 헤헤. 그거야 아는 방법이 다 있지. 나도 사실은 말만 들었을 뿐이여. 애끼 이 사람. 관중들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동안에 주임이 심판석에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시작을 알리자 김광복과 상대방 청년은 바로 스모를 시작하였는데 청년이 두어 번 밀치더니 김광복에게 밀려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주임이 박수를 치면서 김광복의 손을 잡아주자 김광복은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단상으로 오르고 있었다. 오늘 김광복 씨는 일본 제1의 스모를 선전해 주었으니 다음 기회에 일본 동경 구경을 보낼 것이요. 주임나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정말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대일본 제국이 영원히 발전할 것이요. 주임이 자리에 가서 앉자 김광복도 따라서 앉다가 다시 일어서더니 대열 중간 여러 사람 틈에 앉아있는 김원익을 일어서라 하고는 일장 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이분이 나에게는 일가라고 하지만 아주 먼 일가의 형님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이런 장소에서 형님을 소개하는 것이 집안의 망신이 되긴 합니다마는 여북 형님이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행사에 이름 한 번을 올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돈 없고 집안이 못 살다 보니 춘군기가 되면 때를 굶을 때가 많아 이 동생이 그냥 쌀 말이라도 퍼주다 보니 가난은 나라도 당하지 못한다고 글쎄 그날이 그날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살림은 나아질 줄을 모르니 이게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동생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가 되니 이제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우리 마을에서 징용으로 갈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기회에 자진해서 간다면 식구들이 우선은 굶어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형님도 떳떳하게 일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니까 나라에서도 그만큼 대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형님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용감하게 징용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하세요. 맨 먼저 지원하시는 분에게는 나라에서 광목 한 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대종제도 따지고 보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대일본 제국의 충성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이 일본의 학병을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일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은 아니지만 가난뱅이를 벗어나려면 일본이 하는 정책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징용을 가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가족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기회에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징용 희망자는 이 대회가 끝나기 전에 희망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방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김원익은 얼굴을 들 수 없는 무안을 당해서 슬며시 자리를 피하려다가 이번에는 긴상 하고 주재소 주임이 불러세웠다. 집이 가난해서 장리쌀이나 구걸해서 먹는다니 그러지 말고 여기 주재소에 와서 고숫가이 노릇이라도 하라고요. 그러면 밥은 굶지 않을 거니까 말이야. 만일 그것이 싫으면 할 수 없이 징용이라도 가야지. 어떻게 하겠소? 이 말을 듣자 김원익은 몸에서 열이 확확 달아오르며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 화를 그 자리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려던 김원익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기도 하지만 온몸이 쑤시는 증세까지 생겨서 이튿날 아침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였다. 밤새도록 앓고도 낫지 않아서 한약방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의사는 화병이 생겨서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면서 약 2첩을 지어주었다. 다려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 아내는 점쟁이를 찾아서 점을 쳐 보았는데 낯선 놈의 귀신이 몸에 덮쳐서 경을 읽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점괘가 나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점쟁이는 다음날 김원익의 집 마루 한쪽 벽에 북을 설치하고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오방신장의 이름을 붉은 글씨로 창호지에 길게 써서 느리고는 쌀이문에 엔 새끼줄을 매고 솔가지를 매달아서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경을 읽기 전에 마루 한가운데에는 정성을 들여 쪄낸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시루를 성주 앞에 바친 다음에 점쟁이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북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는 주문을 내더니 북을 둥둥 울리면서 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점쟁이는 밤중이 되자 중이 연부를 하듯이 귀신의 정체를 쳐들면서 북이 터져라 두드리자 어디 있다가 나타났는지 대자비가 자기 키보다도 큰 복숭아 생나무 대를 흔들면서 집 주위를 돌다가 환자 옆에 서더니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리 훑고 나서 마지막에는 대를 흔들면서 점쟁이 앞으로 가자 대기하고 있던 귀신잡이는 대가 유도해온 귀신을 3개의 구멍을 댄 둥근 나무 귀신 통에다가 잡아넣고는 진흙 헝겊으로 꽉 싸매서 강물 속에다가 버리라 하고는 경읽기를 마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점쟁이가 북을 두드릴 때 환자되는 김원익은 조금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은 편안해서 한잠을 자고 일어난 그 다음부터는 차츰 기운을 차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김원익은 점쟁이가 경을 읽는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하던지 돈을 많이 벌어서 논밭을 사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하였다. 그런 후에 생각지도 않게 후일 밭을 얻어 붙이게 되었으니 그로서는 그것이 신기할 뿐이었다.